안녕하세요. 예, 김경입니다. 먼저 강의 객서를 보시죠. 오늘 자료 그 강의 객서 말고 두 개 있죠. 강의 객서랑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조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공부 조언. 이거 찾으셨나요? 자, 이거는 감정평가사는 아니고요. 5급 공채했던 분이 제가 의뢰를 해서 행정법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좀 글을 하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쓰신 거니까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시간 되실 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행정기본법 해설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텐데요. 행정기본법은 이런 법입니다. 행정 행정에 관한 그 이론들이 있죠. 이렇게 이론들을 이제 통합법을 해서 법제화해서 올해 3월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자, 그것은 새로운 내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내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법이 있어요. 그렇죠? 법이 있는데 법에 흠이 있겠죠. 이렇게 구멍. 그걸 밑에다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제가 혹시 거기 보시면 거기 그 강의 기획서 2페이지에 강의 준비에 혹시 그 입문을 위한 행정법 기본 개념 무료 통과 이거 안 들으신 분 있어요?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예. 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이걸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이 그 강의를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미리.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된 부분을 이렇게 커버하는 것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일반론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필요한 부분을 제가 법은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은 찾으실 수 있지만 이건 제가 해설서를 쓴 겁니다. 종문에 관한 해설서.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 웬만한 분들이 법 해설서 쓰기가 어려워요. 제가 해설서를 쓴 건데 요거는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갖고 다니시면 제가 이렇게 해당 부분 몇 절을 보세요. 조문 보지 마시고 요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상법전이라고 하는 법전 있죠. 예, 보상법전이라는 법전에 아마 뭐 올해판이든 개정판이 나오면 이 보상법전에 이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요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 이제 이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당장 시행되는 조문. 두 번째는 앞으로 6개월 후에 시행되는 조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년 후에 시행되는 조문이에요. 저희 시험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2년 후입니다. 시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후인 거는 2년 후다. 그 다음에 6개월 후인 건 6개월 후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자, 오늘 그 강의 기획서 먼저 보시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는 원래 그 행정법 강의를 했습니다. 타 국가시험에서 행정법 강의를 18년 정도 했어요. 신림동에서만 18년 정도 하고 그중에서 감정평가사 강의는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강의는 3년 정도 했습니다. 3년 정도 해서 3년 동안의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교재들을 다 썼죠. 예. 그다음에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강의 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연간 강의 일정은 이제 나중에 뒤에 페이지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개락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수요일, 금요일 날
행정법을 할 거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저 인문 특강할 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행정법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부분. 법 3개. 그러니까 법 3개가 시험 범위이지만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행정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걸 모르면 이 법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이걸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요걸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요걸 다시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도 6월부터 이제 매주 수금 16회 동안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별법입니다. 개별법 기본 강의를 이제 9월에 역시 3회에서 10회에 마칩니다. 3회.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저는 짧아요. 강의가. 횟수가 짧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할 만큼 횟수가 길어요. 다른 선생님들 강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지. 저는 강의가 좀 짧습니다. 짧은 이유가 임팩트 있게. 그리고 대신에 뭐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린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하시고 나서 결국 시험 문제는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서를 봤다면 문제집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문제집 같은 게 기출 사례 연습입니다. 기출 사례 연습. 그렇게 3단계로 갈 거고요. 나머지 4번, 5번은 조금 이따가 뒷부분 가서 연강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강의 일정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그렇게 하고 4회 복습 모의고사를 봅니다. 복습 모의고사. 30점짜리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기출문제. 물론 배운 부분입니다. 그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거에 한 번씩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이라고 써 있죠. 시험을 보시면 채점을 해서 제가 물론 채점도 하고요. 첨삭도 해드립니다. 채점과 첨삭도 해드리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시험이라고는 주관식 시험이라고는 본 적도 없습니다. 보통 그러시겠죠. 뭐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저희가 4회 시험을 보는데 4회차 때요. 제가 3회차 때 답안 작성법 특강을 해드릴 겁니다.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래서 3회차 때 답안 작성법 특강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3회차 때 답안 작성법 특강을 하고 4회차 때 처음 시험을 보실 거예요.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5회, 6회쯤에 시험 채점해서 돌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7회나 8회 즈음에 제가 여러분들 그 답안지를 보고 답안 형식을 이렇게 써야 된다. 답안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2번, 제가 다른 시험에서 해봤는데 한 2번 정도 답안지 상담을 해드리니까 답안의 외형, 안에 내용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외형은 거의 비슷하게 답안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특강을 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특강도 해드리고 나중에 답안 본인이 쓰시면 요건 이렇게 쓰시라, 요건 이렇게 쓰시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학 답안지는 다 똑같아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학 답안지는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때 답안 작성법, 4회 때 시험, 그 다음에 6회나 7회 때 답안지 상담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로 오셔서 시험 있는 날은 이제 시험이 몇 번 안 되니까요. 제가 꼭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이하게 감정평가사 시험은 시험을 보는 거, 모의고사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학원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너무 시험 위주로 가고 있어요. 시험 보고 그냥 시험 문제 풀이해 주는 그거는 요행수입니다. 그 문제 안 나오면 뭐 시험 문제만 풀다가는 그건 요행수예요. 조금만 변형하면 못 맞춥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이론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문제를 냈던 걸 이렇게 내도
충분히 요 문제하고 요 문제는 같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만 계속 풀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시험에 안 나왔던 거 나오니까 하나도 못 써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한다. 기본 이론만 탄탄하시면 시험 보는 거 있죠. 시험 보는 거는 다른 곳에 가서 시험 보셔도 돼요. 그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기본 이론을 다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핸드북입니다. 이 책이에요. 예, 행정법 핸드북이라는 이 책이 강의 교재이고 법전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보상법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법전이 있어요.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를 들고 오셔야 돼요. 종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차이가 없어요. 이건 법전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전 하나 사셔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 행정법 하고 나서는 개별법 하겠죠. 개별법 책은 이 책입니다. 핵심정리보상법규라고 개별법 책은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하시고 개별법은 요걸로 합니다. 요걸로 해요. 그래서 지금 책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죠. 나중에 제가 통합서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 쓸 겁니다. 두 가지를 합쳐진 책.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는 이걸로 들으시고 통합서는 심화 강의를 해서 따로 강좌를 개설할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선택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문제집 강의 있죠. 문제집 강의로 하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기출사례 보상법규라고 해서 이게 문제집이에요. 이 문제집이 50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 50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문제만 풀어보시면 충분합니다. 타 사례집하고는 비교 불가해요.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비교 불가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내는 그런 문제집이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을 제가 다 썼어요. 써서 요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절반 정도는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보시잖아요. 기출문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이 안에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50%는 기출문제고 50%는 제가 만든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약술 문제 같은 거는 이 책 있죠. 기본서로 그냥 암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강의 특징은 이제 평가사 시험에 특화된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 전용으로 나온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일반 국가시험,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 용도로 나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책에 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합니다. 들으실 때 필요한 부분만 줄을 그으시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부분은 X 쳐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뭐 스프링 제본 같은 거 하시는 거 좋겠죠. 마지막에 스프링 제본 하셔가지고 제가 안 보셔도 된다고 하는 부분 있죠. 그건 다 빼시고 그거 다 빼줍니다. 여기 인쇄소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다 빼셔서 그것만 스프링 제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것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건 뺄 필요가 없고요. 이건 원래 평가사 시험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자, 그래서 특화된 강의로. 그래서 제가 평가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면 여기 보면 타 국가시험의 책에 보시면 이렇게 국가시험에 몇 번 나왔다. 뭐 몇 년도에 나왔다. 표시가 있어요. 근데 그 표시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한 표시는 없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드려요. 아시겠죠?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년 동안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표시를 다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듣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짐없이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걸로 충분합니다. 행정법 강의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는 법전을 어떻게 읽는지 이런 것들도 다 충실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법전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법전 싸움이에요. 법전 싸움인데 좀 특이하게도 감정평가사 시험은 주관식 논술 시험, 모든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주관식 논술 시험은 법전을 다 줍니다. 법전을 다 줘요. 근데 정말 감정평가사 시험은 법전을 안 줍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법전을 안 주면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암기 과목이 된 거예요. 암기 과목이. 이해를 위주로 하는 과목이 돼야 되는데 암기 과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문 외운다고 막 그러시죠. 몇 절은, 1절은 뭐 2절은 뭐 정말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시험 문제에 조문을 줘요. 요즘 기출 문제는 조문을 다 줍니다. 그런데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문을 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예전에는 조문을 안 줬어요. 그래서 막 스터디하는데 행정소송법 조문 외우기 스터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걸 왜 외우고 있어요? 조문만 주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거. 왜냐하면 조문을 주니까요. 조문을 주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사항은 거기 전화번호가 하나 나와 있죠. 여기로 문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만 질문해 주시면 2, 3일 안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저 여기 항상 앉아 있습니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쉬는 시간 또는 마치고 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 바로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예,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의 준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4월 28일 날 한 거 이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들으셨나요 혹시? 들으셨으면 나중에 이거 그 행정법 기본 강의를 다 들으시고요. 이제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 들으시고 나서 그 입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들으시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내가 오래간만에 공부하는데 하실 때는 그거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과 전체적으로 한번 배우시고 들었을 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핸드북의 특징은 제가 이 핸드북 원래는 제가 기본서로 했어요. 핵심 정리 행정법이라는 기본서로 했는데 이 책으로 하게 된 이유는 그 책하고 이 책은 달라요. 이 책은 뭐냐면 그 책에서 내용이 이만큼 있으면 이 책에서는 이만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근거가 2개다. 그럼 근거 2개를 답안지에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근거만 쓰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그러니까 답안 분량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책의 용량이 작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분량을 좀 줄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핸드북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시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각 국가시험의 기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출된 쟁점. 그러면 감정평가사 시험 기출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요거는 기출 몇 년도의 기출? 10년치만 보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는요. 완전 난이도라든지 어떤 초점이 완전 다릅니다. 그때는 너무 쉬워요. 지금 너무 어렵고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난이도는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짧았던 적이 없어요. 무조건 문제는 길어지고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 기출 문제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서는 그 다음 연도의 문제를 맞추기가 그 시험은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도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평가사 시험에 특히 중요한 테마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다른 국가 시험에는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분류를 해드릴게요. 분류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들어서 표시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강의 일정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법 기본 강의는 요 책으로 하고요. 보상법규 기본 강의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 책으로 합니다. 요 작은 책. 이것도 요 책에 이제 얻어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요 책으로 한 거예요. 편제라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집 강의는 11월에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세 가지만 들으시고 이것만 계속 돌려서 읽으셔도 실제 시험 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심화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통합 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왜냐하면 이걸 따로따로 배우잖아요. 따로따로 배우는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때는 통합서를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월에 제가 출간을 목표로 지금 지금 조금씩 원고를 모으고 있어요. 그럼 그때쯤 되면 통합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통합 강의를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모의고사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타 학원에 가시면 뭐 모의고사 하잖아요, 그렇죠? 주말반 해서 매일 시험 본 그거를 제 과목만 제 것만 하는 겁니다. 제 것만.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모의고사 시스템. 네, 제가 만든 모의고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만의 모의고사 시스템대로 예를 들면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첨삭을 해드리고 첨삭을 해드리고 전 최고 답안을 뽑아요. 제가 뽑아서 최고 답안 강평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최고 답안을 뽑으면 그게 다 진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고 답안의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강평을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에다가 좋은 점 빨간색으로 써놓고 안 좋은 점 써놓으면 최고 답안이 고스란히 자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고 답안 강평을 해드리고 저는 답안 채점 후기 제가 이제 최고 답안 뽑으면서 채점 후기를 또 해드려요. 그러니까 평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건 좋다, 이런 건 나쁘다. 저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모의고사 시스템. 그 시스템대로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의 문제죠.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첫 단추를 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뭐 기타 특강들은 뭐 학원과 협의해가지고 제가 할 거고요. 진도표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계략적인 부분 강의 진도표로. 예습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습을 하시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시간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 과목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법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을 다 숙지하고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복습을 안 하시면 결국은 중간에 그만두게 돼 있어요. 네, 결국은 중간에 그만두게 돼 있으니까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16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습할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복습을 꼭 하시고, 그리고 노트를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노트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책에다가 필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좀, 오늘도 필기 엄청 많이 합니다. 없으시면 이 뒤에 백지에다가라도 써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시험은 4회, 8회, 12회, 16회 이렇게 시험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해드리고 제가 강평을 해드릴게요. 사실 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보다 형식적인 거, 예를 들면 답안지 보신 적 있어요? 네, 답안지 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답안지를 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안지가 22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칸이고 그럼 한 줄에 몇 자 정도 써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려요. 한 줄에 보통 25자 한번 써보세요. 본인의 필속으로 25자 정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처음이실 때는 과연 한 30분 만에 어느 정도 써야 되는가? 30분이면 한 페이지 반 정도 쓰시면 돼요. 한 페이지 반. 그럼 한 페이지 반 쓰시고 조금 더 다음 시험에 볼 때는 두 페이지. 원래 30분이면요.
10분의 1.3페이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의 1.3.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1.3에서 1.5까지 내지 1.6. 그럼 실제로 만약에 20점 문제다. 그러면은 3페이지 써야 돼요. 20분에 3페이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고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필속을 늘리면 됩니다. 선생님 보고 써도 저는 30분 만에 그렇게 못 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고 쓰는 것보다 암기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암기해서 쓰는 게 훨씬 빠르죠. 이것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할수록 필속이 빨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다. 시험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 할 때 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핸드북 1페이지부터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자, 거기 그 차례 한번 보실까요? 차례 보시면 제1부 행정법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로마자 10번에 보시면 제2부 행정쟁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제3부 행정법 강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가 3개예요. 자, 총론, 행정쟁송법, 강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3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1페이지부터 하려는 것은 행정법 총론이 됩니다. 행정법 총론. 그럼 행정법 총론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이 무엇인지. 행정법이 무엇인지는 기본 개념 할 때 설명해 드렸죠. 행정에 관한 법이다. 그렇죠? 법제처에 찾아봐도 법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두 번째는 행정법의 법원, 그 다음에 행정관계에 관한 법. 자, 행정관계법이 아니라 행정법 관계입니다. 그 5자예요. 행정법 관계. 자,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자, 1장, 2장, 3장이 행정법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1장, 2장, 3장. 자, 1부터 3까지. 이게 이제 일반론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총론하고 있습니다. 총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쟁송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론.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게 1장이 일반이고 제 4장에 보시면 행정의 행위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형식. 혹시 기본 개념 특강 시간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죠. 공법 형식, 사법 형식. 그렇죠? 권력 관계, 비권력 관계. 기억나시나요? 행정 입법, 행정 계획, 행정 행위,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 지도. 그래서 7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행정의 행위 형식이에요. 모습. 거기 보시면 행정 입법. 그렇죠? 여기 있네요. 행정 입법. 쭉 내려 보시면 제2항 행정규칙 안에 제3항에 보시면 제2절에 보시면 행정계획. 쭉 내려와 보시면 제3절 행정행위. 아시겠죠?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행정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총론에서 파트 두 번째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 이렇게 갑니다.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차례 로마자 7번에 보시면 오른쪽에 거기 단계적 행정이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지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제5장입니다. 절차와 정보. 절차와 정보.
이게 총론의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거, 정보에 관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절차 정보가 끝나니 제6장에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실효성 확보 수단. 아시겠죠? 실효성 확보 수단. 거기 보면 나오죠? 차례 8번에 보시면 제6장 실효성 확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효성 확보. 그 다음이 쭉 내려보시면 제7장 손해 전보. 손해 전보가 뭐라 그랬죠? 손해의 회복. 자, 손해의 회복이에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총론입니다.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넘기시면 제2부 행정쟁송법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쟁송이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파트 1이 되겠습니다. 파트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시겠죠? 5개. 다음 두 번째. 파트 2가 행정쟁송법입니다. 혹시 쟁송이 뭔지 아세요? 기본 개념 시간에. 심판과 소송을 합쳐서 쟁송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심판이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가 두 번째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게 강론이에요. 세 번째 게 강론. 그렇죠? 제3부 강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행정법은 한 4회까지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4회 정도까지가 5회, 4회, 5회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반을 잘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회부터 5회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첫날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서로 하면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읽어보고. 근데 이 책은 기본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완벽한 소음서기 때문에 쉬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 끝나면 다음 거 나오고 다음 거 끝나면 다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4회, 5회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1부에 첫 번째 거부터 합니다. 자, 제1부 행정법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번호 1번입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줄을 잘 그어 놓으세요. 처음이니까 연필 같은 걸로 그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에 좀 더 진한 거 이렇게 조금씩 마지막에는 뭐 형광펜 같은 걸로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넘기는 것들 있죠.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보시면 별표도 없죠. 찾으셨나요? 별표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행정은 행정을 하는 주체가 있고 두 번째는 행정을 하는 객체가 있다 그랬죠. 객체는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행정 주체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두 가지입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아시겠죠? 대한민국 국가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관악구 어떻게 생겼던가요? 자, 대한민국이나 관악구, 서울특별시 이런 것들은 다 법인입니다. 우리 같은 법인이라는 개념은 아시죠?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자연인, 법인, 인한의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 나오는 법인들은 사법상 법인입니다. 사법. 민법이 사법이잖아요. 그죠? 이 법인은 공법상 법인이에요. 그럼 공법하고 사법하고 그러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사법상 법인들은 일반적으로 사익을 추구합니다. 공법상 법인들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추구해요. 아시겠죠? 어쨌든 국가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법에도 그러실 거예요. 무슨 법인이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이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법인을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사 또는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행정기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행정기관,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 중에 가장 높은 기관, 행정기관 뭡니까? 서울특별시 장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각 부의 장관들이 있어요. 각 부의 장관들이 대표적인 행정기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어요. 공법 형식의 행정작용하고 사법행정. 방금 지운 거예요. 설명해 드렸죠. 그다음에 권력, 비권력 이렇게 나눠드렸죠. 그래서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자, 입법, 계획, 행위. 비권력적 행정작용은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7개입니다. 7개.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공법 형식의 행정작용하고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하고 왜 나누어요? 그 이유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으로 갈 것이냐 또는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 형식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돼요. 행정소송. 여기는 민사소송입니다. 아시겠죠?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 따라서 민사법원으로 가요. 여기는요. 행정법원으로 가고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이거를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어느 법원으로 가서 해결을 할 것인가? 그게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참 특이하죠? 갑하고 을하고 분쟁 생기면 민법, 민사소송. 아시겠죠? 그럼 행정주체하고 사인하고 분쟁 생기면 원래 행정법, 행정소송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행정주체하고 사인 간에도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민사소송.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학설이 공익설,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등이 대립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학설들은 주장하시는 분 다 돌아가셨어요. 옛날의 학설입니다. 옛날의 학설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판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검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한다는 얘기냐? 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본 개념 특강 시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 셋째 줄에 보시면 공익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요것만 아시면 돼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요거 구별하는 거 공익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딱 그것만 뽑아가지고 설명해 드린 겁니다. 공익 실현. 요거는 공익이에요. 요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권력, 비권력은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인가? 아시겠죠?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인가로 구별이 됩니다. 우월한 아시겠죠? 일방적 행위. 일방의 반대말은 뭔가요? 합의죠. 그렇죠? 합의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 계약은 합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돼 있다. 공익을 중심으로 구별을 한다.
자,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학판검. 자,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 학, 판, 검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쟁점들은 이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문. 문제점, 문제 상황 다 좋습니다. 학설, 판례, 검토. 자, 어떤 사안이 나옵니다. 어떤 사안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사안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안에서 출제하시는 분이 물어보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수험생들이 이런 걸 아는지 물어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다.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쟁점입니다. 또는 뭐 논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관악구에서 홍콩 반점에다가 자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시켜 먹었는데 돈을 안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홍콩 반점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느냐? 행정소송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문제점에다가 뭘 써야 돼요? 민사소송인가? 행정소송인가? 이해가 되시죠? 민사소송인가? 그럼 그걸 어떻게 나눠요?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민사소송으로 가려면 사법관계, 행정소송으로 가려면 공법관계. 이게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에 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단 말이죠. 2번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등이 대립한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 민사인지, 행정인지가 문제가 된다. 학설은 A설, B설, C설이 있다. 이게 학설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A설, B설, C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공익을 기준으로 한다. 어떤 건 성질을 기준으로 한다. 자, 판례는 A설, B설, C설도 아닌 D설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니면 뭐 이 중에서 A설 중에 A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뭐 사안에 따라서. 그럼 학설은 D, 판례는 D다. 자, 그러면 문제가 민사인지 행정인지가 문제가 된다. 두 번째, 학설은 이런 학설이 있다. 두 번째, 판례는 D다. 검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론에 있는 걸 갖다가 써주는 겁니다. 검토는 뭐냐면 내가 A, B, C, D 중에 하나를 취하겠다 라는 거예요. 검토는 나의 견해입니다. 나의 견해.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견해를 취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왠지 A가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책에 있는 대로 검토를 쓰세요. 검토 의견을. 그럼 제 책에 있는 건 D설입니다. 제 책이 D설이죠.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에 D설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시험 문제 문학판검으로 끝나면 안 되죠. 질문이 뭐였어요? 민사와 행정 어느 소송으로 갈 것인가? 라고 했는데 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견해를 취했다.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민사소송으로 갈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지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에 관한 답. 그게 다섯 번째 설문의 해결이에요. D학설에 따른다면 그 자장면 먹은 거 공익인가요? 자장면 먹는 게 공익 실현이기 뭐 간접적으로는 하겠죠. 맛있게 먹고 일 열심히 하면. 그러나 공익적인 요소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익이란 말이죠. 사익이기 때문에 공익적 색깔이 약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간다. 민사소송으로 간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외우세요. 문, 학판검, 설. 문, 학판검, 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다.
암기를 하신다고 할 때 무엇을 암기하셔야 되는가? 이걸 암기하셔야 되겠죠. 합판검을. 왜냐?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그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게 아니라 관악구청장이 영업허가를 취소했어요. 영업허가를 취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영업허가 취소를 받은 갑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이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 문제로 나왔어요. 같은 문제라는 거죠. 논점은 같단 말이죠. 논점은 뭐예요? 민사냐, 행정이냐, 이게 논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사냐, 행정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문제점하고 이 문제점은 약간 다르겠죠. 여기는 자장면을 시켜 먹고 돈을 갚지 않은 게 민사냐, 행정이냐고. 여기는 영업허가 취소된 게 민사냐, 행정이냐. 이건 똑같죠, 합판검은. 그렇잖아요. 요거 할 때는 이익설 해야겠다. 요거는 종합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종합설이다. 그럼 학설 ABC, 판례 D, 검토 D. 그럼 D에 따르면 2번은 무슨 소송인가요? 우월한 지위와서는 일방적 행위죠. 그렇죠.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권력관계거든요. 권력관계는 공법관계. 행정소송이 된다. 따라서 합판검은 같지만 문제점과 설문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죠? 문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요거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가고 어떤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판단하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가 바로 사례집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갔다. 자, 앞으로 답안을 쓰실 때 문제점. 그래서 제가 답안 작성법 특강 시간에 문제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설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3회차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선생님이 합판검은 왜 합판검은 지금 수업 시간에 하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서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왜 문제가 되는가? 왜 문제가 된다 그랬죠?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무슨 소송으로 갈 것인지, 즉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갈 것인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행정의 법률 적합성. 행정은 법률에 맞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줄이면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뭐 사실 뉴스에도 나오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법에 따라야 된다는 뜻이죠. 법치주의가 행정에 오게 되면 법치행정이 됩니다. 법치행정.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법치행정이에요. 그럼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높아요? 법이 높아요? 법치행정이니까 법에 따라야 되니까 어디가 더 높아요? 법이 더 높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이 여기 있으면 법이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따르지 않을까? 그게 위법이에요. 그게 위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라는 것은 행정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지켜야 되는데 세 가지 쟁점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지켜야 하는데 자, 1번.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셋째 줄에 현재는 법률만 법규 창조력을 갖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얘기는 1, 2, 3이 예전에는 세 가지였는데 1번은 지금 필요 없다고 봅니다. X.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읽으시면 되죠. 안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자, 읽으셔야 될 것은 2번과 3번이에요.
자, 그럼 행정의 법률적 합성, 법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법률 우위의 원칙, 두 번째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해도 위법,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해도 위법입니다. 자, 그러면 위법의 유형이 두 가지 있는 거죠. 우위 원칙 위반과 유보 원칙 위반. 아시겠죠? 유보 원칙 위반. 자, 두 번째 3번 법률 유보부터 하겠습니다. 법률 유보부터. 법률 유보. 자, 유보가 뭐냐? 유보. 유보는 근거를 말합니다. 근거. 아시겠죠?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거기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근거가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법률 유보 원칙.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세요.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행정의 행위형식 7개 있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행정, 행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행정, 행위는 학문상의 개념이고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처분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의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처분이고 나머지 것들 다 합쳐도 처분의 중요성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처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머지 다 합쳐도 한 5배 정도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행정을 처분으로 바꿔봅시다. 처분은 법적 근거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 처분은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처분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있어야 된다?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이 없으면 처분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이 없는데 처분을 했어요? 무슨 원칙 위반이에요? 법률 유보 원칙. 아시겠죠? 유보 원칙이에요. 이게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 나왔어요. 예전에 그 기억나시나요? 그 영국의 그 시민헌장 나오고 그랬을 때, 권리장전 이런 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시민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세금 과세하지 마라. 과세를 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의회 동의를 받아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법률 없이는 세금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금 하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된다? 법률부터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둘째 줄의 법률은 요거 잘 알아두세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여기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뭐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의회가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국회가 아시겠죠? 의회가 만든 법률. 자, 의회가 만든 법률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끝이 무슨 법, 무슨 법률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법, 무슨 법률 이렇게 끝나요. 우리 시험 3법도 다 법 이렇게 끝나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감정평가법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의회가 만 이해가 되시죠? 법률을 말한다. 적용 범위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학설의 대립이 없습니다. 여기도 거기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중요사항 유보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사항 유보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사례별로 판단해서 일반 공중이나 시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유보가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사항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선생님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 보면 괄호 안에 본질 성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나 본질적인 거나 똑같죠?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검토 셋째 줄에 중요사항 유보설이 타당합니다. 타당하다. 그럼 중요한 사항이 뭐냐? 거기 다음 줄 보겠습니다. 침해행정은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이 되고 급부행정, 침해는 침익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급부는 수익이죠. 뭔가를 주는 거. 자, 그럼 중요사항 유보설 할 때 중요가 뭐냐?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침익적인 사항은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하다는 겁니까? 항상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 운전면허 취소하는데 법에 근거 없으면요? 위법이죠. 무슨 위법이요? 예전에 법에 근거 없이 운전면허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돼요. 이건 법을 안 배우신 분들이고 지금부터는 법에 근거 없이 운전면허 취소하면 위법해요. 더 나아가 법률 유보 원칙 위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아시겠죠? 예. 침입.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수익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수익적인 사항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적인 사항은 세모예요. 세모. 그러면 수익적인 사항은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왜요? 자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든 영업자들을 지원하려고 해요. 국가에서. 지원금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수익적인 사항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다고 보면 주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법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장 지금 지원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서 못 지원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불이익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수익적인 사항은 어떤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없는 게 국민들이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침익적인 사항만 항상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거 알아두세요. 침익적. 따라서 법률 그럼 수익은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법률 유보 원칙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유보설이요? 중요사항 유보설. 그러니까 연필로 줄을 잘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읽으실 때는 연필로 그어 놓은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택한 거예요. 예. 자, 그럼 다시 위로 갑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 자, 둘째 줄에 보세요. 헌법,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된 법규 명령. 이렇게 자르세요. 자, 그러면 앞부분은 뭐냐면 성문법. 조금 이따가 합니다. 뒷부분은 뭐냐면 불문법이야. 불문법. 성문법, 불문법. 아시겠죠? 법률 유보의 원칙 말고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 해당이 되고 법률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은 헌법도 되고 그러니까 성문법, 일반 원칙, 불문법, 헌법도 되고 법률도 되고 법률에 근거한 법규 명령도 되고 일반 원칙도 된다 이 말입니다. 법률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 아시겠죠? 넓다. 이렇게. 법률 유보는 좁다. 법률 우위는 넓다. 그럼 법률 우위는 뭔가? 자, 첫째 줄에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위반되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위법이 바로 이거죠. 처분을 할 때 여기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처분이 높아요? 얘들이 높아요? 걔들이 더 높은 거죠. 아시겠죠? 헌법, 법률, 법규 명령, 행정법 일반 원칙 얘들보다 훨씬 더 얘들이 처분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은 여기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법률 유보하고 우위를 잘 헷갈립니다. 근데 유보는 뭐냐면, 자 보세요. 유보는 처분을 발령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발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 법률 우위는 발령하고 나서, 아시겠죠? 발령하고 나서 요게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큰 위반입니까? 자 보세요. 법의 근거 없이 과세 처분하는 경우 1번. 두 번째는 법에 1,000만 원까지 과세하라고 했는데 2,000만 원 과세하는 거. 어느 게 더 큰 위반인가요? 1,000만 원, 2,000만 원보다는 없는데 과세하는 게 더 큰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유보가 더 큰 위반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잘 보세요. 현실에서는 법률 유보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시면 법에 근거 없으면 침입적 처분하겠어요? 하는 순간 100% 위반입니다. 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법률 우위를 말하는 것이다. 자, 첫째 줄에 법률 우위 원칙이란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 법률에는 성문법, 두 번째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반돼도 안 되고 여기 위반돼도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처분보다 어디가 더 높다? 법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치행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적용 범위. 행정의 전형력에 적용이 됩니다. 자, 옆에다가 쓰세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침익, 수익 다 됩니다. 법률 유보랑 좀 다르죠?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수익적 처분을 해주라 그랬어요. 지원금 1,000만 원 주라 그랬습니다. 2,000만 원 주면요. 1,000만 원 주라고 그랬는데 2,000만 원 주면요. 세금 10% 깎아주라고 되어 있는데 30% 깎아주면 받는 사람은 고맙죠. 그럼 자꾸 깎아주면 국가는 파탄난단 말이죠. 위법이에요. 아시겠죠? 수익도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익도 지켜야 된다. 자, 정리를 합니다.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의 차이는 법률의 사이즈가 다르다. 여기는 의회가 만든 거, 여기는 모든 법. 두 번째는 법률 유보 원칙의 경우에는 침익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수익은 완화되는데 법률 우위의 원칙은 그런 것이 없다. 아시겠죠?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법치행정 또는 여기 위반되면 뭐라 그랬죠? 위법이라고 그랬죠. 위법이 법 위반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법 위반의 유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유형이 두 가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유형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위법이다라고 할 때는 뭘 말하는 것이다? 법률 우위의 원칙 위반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한 5분 정도, 아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